불과 5개월을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을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는 지속되고 있고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초박빙 양상입니다. 이번 달 27일 이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미국 대선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불과 5개월을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을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선거인단 77명에게 달려있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미국의 대선은 간접 선거제입니다. 유권자는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고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입니다. 총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이 538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반 이상인 매직 넘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50개 주 중에서 이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는 승자 독식제를 택합니다.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독식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77명은 누구냐? 바로 6개 스윙 스테이트, 이른바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규모입니다. 이 6개 경합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미 공화당으로 어느 정도 기운 지역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개 경합주 가운데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3개의 지역을 잡기 위해서 선거 자원을 그야말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블루 월로 불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3곳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승리를 하면서 즉 블루월을 트럼프가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결국은 이 블루월을 무난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경합주에서 지더라도 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인단 명수가 269대 269 동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승자 독식제가 아닌 득표수에 비례해서 선거인단을 뽑는 이 공화당 성향의 네브라스카주에서 선거인단 한 명을 뺏어오게 되면 270명, 즉 매직 넘버가 완성됩니다. 이 4년 전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네브라스카주에서 한 명의 선거인단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다 좀 옵션이 많습니다. 현재 공화당 우세 지역, 특히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를 한다면 펜실베니아만 뺏어오면 이 매직 넘버 270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지아를 잃게 된다면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나머지 스윙 스테이트 지역 중에서 두세 군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꽤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한 곳입니다. 자, 이 때문에 두 후보는 이 6개 경합주에서 모든 선거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른바 썬벨트로 불리는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은 나머지 3개 지역, 블루월 지역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5개월 동안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변화시킬 만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자, 미국의 선거 자문회사들과 전략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눈여겨볼 이벤트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자, 유죄 판결 이후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공화당원들은 다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합주의 승부를 좌우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세가 약해질 수 있고 1, 2%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옮겨가더라도 이 승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는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는 27일 CNN에서 첫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45명의 정치권 인사들의 인터뷰를 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건강,
인지력 문제를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이 같은 고령 리스크를 불식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역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4년 전과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셋째는 부통령 후보입니다. 역대로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가 대선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르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에게는 마지막 임기이고 그래서 부통령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 반트럼프 공화당 유권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 부통령 후보, 어떻게 보면 후계자를 만약에 고른다면 판세는 트럼프 쪽으로 급속히 기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긴 하지만 두 캠프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목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넷째는 전당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도전이 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이 바이든의 민주당을 현재 둘로 분열시킨 상태입니다. 바이든의 중동 정책에 대한 폭발적인 반발과 갈등이 이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시카고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캠프가 그 전에 풀어야 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중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미 대선,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상 트럼프가 조금은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싱턴 DC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이는 바이든의 선거 자금력이 현재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 막판에 2-3주 정도의 이 바이든의 광고 물량 공세가 이 민주당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무시 못할 파워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5개월을 앞둔 미국 대선을 한번 중간 점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